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불과 124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던 충주시장 선거에 대해 재검표가 전격 결정됐습니다. 국회에선 오늘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본격 가동되는데 증인으로 채택된 선관위원들이 대거 불출석할 예정이어서 여야의 질타가 거셀 걸로 보입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맹정석 전 충주시장 후보의 목에 꽃다발이 걸립니다. 하지만 새벽 4시를 기점으로 득표수가 역전되면서 국민의힘 이동석 후보가 단 124표 차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충주시장 선거에서 발생한 무효표는 2277표였는데 맹 전 후보는 무효표가 득표 차이 20배에 달한다며 선관위에 소청과 함께 재검표를 요청했습니다. 충북도 선관위가 재검표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다음 달 15일 투표용지 10만 8천여 장을 모아 수개표하게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검표가 확정된 첫 사례인데 사상 초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 소청이 지난 선거보다 15배 많은 690건 접수된 만큼 앞으로 재검표 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오늘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됩니다. 선거 관리의 이 최대 실패이자 선거관리 행정의 총체적 부실이자 또 무능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중앙선관위원 9명 중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7명은 모두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또 관리 부실이 가장 컸던 송파구 선관위에선 선관위원 전원이 불출석을 통보해 이를 두고도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좀처럼 하락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5주 연속 지지율이 떨어진 끝에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를 기록했습니다. 청와대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지만 내부에선 훨씬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듯합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8박 10일간의 유럽 순방 기간 동안 조사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공개했습니다. 긍정 평가는 46.7%로 지난주 대비 4.8%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5.5%포인트 오른 49.7%였습니다. 해당 기간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40%대로 조사된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특히 전 세대 가운데 20대와 30대 지지율이 30%대로 가장 낮았습니다. 부정평가는 모두 60%를 넘었습니다. 중도층과 진보층 지지율의 낙폭도 컸습니다. 야당은 청년 실업률과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불거진 자산 격차 문제로 2030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 여당에 대해서 청년들이 이만큼 실망하고 있다는 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소외되고 있다는 점 많이 우려가 됩니다. 여권에서도 2030 지지율 이탈 현상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년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했던 강훈식 비서실장은 청년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권 내부 갈등에 따른 지지층 이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지지율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에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주요 기업 총수들과 사전 회동에 나서고 있는데 지난주 최태원 SK 회장을 만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이재용 삼성 회장도 만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난 걸로 전해졌는데 오는 29일 삼성과 SK를 비롯한 AI 관련 주요 기업들이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발표될 내용을 조율하기 위한 사전 회동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해왔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 특정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 드릴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 현대차그룹은 전북 새만금 지역에 9조 원을 투자해 대규모 인공지능 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혔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호남권의 반도체 패키징 공장 신설 등 신규 투자를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 삼성과 SK가 구체적인 호남권 투자 계획을 발표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도 담길 걸로 보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반도체를 넘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신성장 동력 발굴에 과감히 투자해 나가야 합니다.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정부의 각종 우대 방안 역시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된 지 일주일 만에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사과했습니다. 중기부는 피해 범위와 책임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기업의 정보 유출엔 거액의 과징금을 물린 정부가 이번엔 스스로 어떤 책임을 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근길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닌 정보 유출 사태의 주무부처 장관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걱정과 불편을 겪으신 이용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 장관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중기부는 지난 15일 정보 유출을 인지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는 70여 시간이 지난 18일에야 이뤄졌습니다. 그 사이 외부에는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신고 이후에도 중기부는 이름과 전화번호 같은 민감 개인정보는 나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리핑에서 중기부는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일부 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신청서는 노출되지 않았으며 정보가 암호화된 형태로 노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쿠팡 사태 때는 쿠팡이 초기에 노출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정보 유출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고 유출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관리 부실 비판을 피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공개됐다는 식의 노출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응당한 또 행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보 보안에 대해서 한 단계 더 경각심이 있고 지금 그런 찰나에 또 벌어진 일이라 공서가 따로 없는 거죠. 기업을 제재하던 정부가 자신의 관리 부실에는 어떤 책임 기준을 적용할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1차 종전 협상이 36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이란은 IAEA 핵사찰에 복귀하기로 합의했고 미국은 이에 화답해 이란산 원유 판매 등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전용기에 타기 직전 이란과의 1차 종전 협상의 성과를 발표하며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We have the Iranians allowing weapons inspectors, nuclear inspectors into their country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A very productive 36 hours. We're going to have to keep working it. 벤스 부통령은 이번 협상 결과 이란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사찰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이번 주 중 사찰단 방문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레바논을 비롯한 지역 내 충돌 방지 메커니즘을 구축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벤스 부통령이 대단한 일을 했다면서 이란에 대한 발언 수위를 낮췄습니다. If Iran doesn't live up to their agreement, or if they're not behaving, I will do what I have to do. 미국은 이란의 돈줄을 옥죄던 원유 관련 제재를 협상 기간 동안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스위스에서의 생산적 회담의 일환으로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의 생산과 인도, 판매를 허용하는 60일짜리 임시 일반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제재가 면제되는 미 동부시간 기준 8월 20일 0시 1분까지 자국 원유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달러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평가가 이 긍정평가와 맞물리며 데드크로스까지 나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당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배철호 폴리시스랩 소장과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46.7%, 그다음에 부정평가가 49.7%를 기록을 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40%대로 조사된 거는 이 리얼미터 조사 취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해외 순방도 있고 이 코스피 9,000선 돌파 이런 호재들도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일단 50% 선이 무너졌죠. 네. 근데 그 선거 끝나고 이 앞주에 이미 그런 징후들이 있었고 그런 징후들이 좀 연속되었다. 좀 결론적으로 특징을 이야기하자면은 좀 조정 없는 하락. 그 추세선 이탈 이렇게 좀 진단할 수 있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순방이라든지 코스피 9,000 호재죠. 근데 호재들이 이제 좀 가려진 요인이 뭐냐? 요인이 뭐냐라고 보자면 첫 번째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선관위 이슈. 그리고 이제 당내 갈등. 이제 이런 요인 외에도 이제 스물스물 또 올라오는 것들이 뭐냐면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이제 거기다가 이제 고온까지 보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요인들이 뭐냐라고 이제 진단을 했을 때 그럼 성격을 좀 규정해야 되는데 단발성보다는 복합적으로 좀 작용했다. 그리고 회복 탄력성, 복원력은 또 어디서 또 볼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들까지 좀 겹쳤을 때 좀 지지율 하락이 단기적인 속성을 좀 떠나서 좀 장기화될 수 있고 복원력을 찾는 것이 좀 쉽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하락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좀 관측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굳건한 지지층으로 평가되는 50대에서의 이탈이 눈에 띕니다. 또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2.1%포인트가 상승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은 하락을 했다는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됩니까? 조사 일시가 다릅니다. 국정수행평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5일간 실시를 하고요. 정당 지지율 조사는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수치가 달리 나타날 수 있는데 문제는 두 국정수행이라든지 정당 지도 모두 흐름을 봐야 됩니다. 이미 지난주에 그 국정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제 크로스가 나고 오차범위 밖 결과가 났었죠. 그렇다면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특히 민주당 보면 동조화를 보이면서 모두 큰 폭의 하락이 깊어지고 있다. 그 패턴은 똑같다. 이렇게 좀 진단할 수 있겠죠. 네. 이 청와대에서는 최근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이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정 기조를 바꿀 생각은 없다 이런 어떤 목소리를 여러 차례 냈는데 이 지지율은 크게 신경을 안 쓰겠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변화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여의도에서도 이제 정평이 나 있기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제 단체장 시절, 이제 후보 시절. 당대표 시절, 심지어 이제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도 여론조사를 많이 활용하고 많이 들여다보고 이제 많이 이제 접하는 심지어 이제 하락 기사를 이제 소셜 미디어에도 공유하면서 열심히 하겠다. 사실 이런 대통령 지금 없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여론조사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보통 이제 여론조사 하락을 하면은 이제 청와대라든지 당 관계자들이 하는 말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앞만 보고 가겠다. 이게 뭐 정답처럼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말할 상황도 수준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지지율을 챙기겠다.
또 이제 겸허히 또 받아들이겠다. 아까도 뉴스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지지율 하락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제 해법을 내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쨌든 이 지지율 하락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적인 복원력, 회복 탄력성을 가지는 속성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장기적으로 장기화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 대상으로는 2030 이게 하나하나가 단기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속성의 이슈는 아니거든요. 아마 대통령께서 본격적으로 지지율을 챙기는 그런 모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남아있는 상황들이 네. 전당대회라든지 당장 이제 한명숙 한성숙 총리 그 인사청문회 그리고 이제 반도체 초과세수에 대한 부동산 이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난제들이 첩첩산중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전당대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김민석 총리와 이제 정청래 대표 간의 어떤 대결이 뭐 눈에 띌 것 같습니다. 서로 굉장히 날을 좀 세우고 있어요. 이 당 내용에 여권 지지자들까지도 등을 돌리고 있는데도 지금 당권 경쟁에서 서로 물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이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번 전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큰 선거가 없습니다. 네.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2년 동안에 큰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국정 성과가 본격적으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고 체감돼야 되고 가시화해야 되죠. 그런 기조 속에서 이제 2년 후 총선을 차곡차곡 준비하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네. 여당은 항상 실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년 동안은 청와대와 이제 여당 간의 호흡,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제 그 지점을 김민석 총리는 강조하고 있고 그 적임자가 나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테고요. 또 정청래 현 당대표는 뭐냐면은 청와대와 당이 건강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은 네. 청와대와 당 모두 어렵다. 총선도 어렵고 정권 재창출도 어렵다. 그런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건장한 긴장 관계로 이제 정청래 대표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민주당 내 다른 관계자들은 너무 자기 정치 하시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너무 엇박자 내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전대도 그렇게 좀 쉽게 만만하게 평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오늘 소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공식 합기도 단체가 주관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무도인들을 특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기도 단체가 올린 시범 영상을 보니 기를 이용해 상대를 마비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해당 단체는 전수된 호흡 비법이라고 주장하며 비판들을 차단하고 있지만 경찰은 내년부터 대회 특채 선발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하얀 도복을 입은 남성이 팔을 위아래로 휘젓고 동그랗게 돌리다 남성 2명의 손목을 낚아챕니다. 손목을 잡힌 남성들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허리가 꺾인 채 몸이 굳습니다. 대한체육회 소속 대한민국 합기도 총협회가 올린 호신술 시범 영상입니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경찰 4명을 특별 채용하는 무도 대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총협회가 지정한 기술을 쓰지 않을 경우 최하점으로 채점합니다. 시범 영상은 총협회 소속이 아닌 합기도인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좀 컸고요. 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총협회 관계자는 호흡 비법 전수 목록이 10년 전에 우리에게 따로 들어왔다며 SNS에 올라오는 비판 글 등에 대해 형사 고소할 거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특채 대회에서 나온 기술은 시범 영상 속 모습과는 달랐다며 내년부터는 선발 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만 콕 집어 전해드립니다. 키워드 나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왕좌 교체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사상 처음 코스피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 SK 하이닉스의 시총은 2,080조 원을 넘어서며 삼성전자의 2,066조 원을 추월했는데 무려 25년 7개월 만에 국내 증시 대장주 1위 자리가 교체된 겁니다. AI 칩의 필수인 HBM 시장 선점 효과 덕분인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SK 하이닉스와의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SK Hynix has been NVIDIA's largest memory partner. SK Hynix will continue to be NVIDIA's largest memory partner.
삼성전자도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다짐하고 있어 당분간 두 기업 간의 시총 1위 쟁탈전도 더 치열해질 것 같네요. 세 번째 키워드는 경제 대통령입니다.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며 글로벌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했던 앨런 그린스펀 전 미 연준 의장이 향년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연준은 그린스펀 전 의장이 파킨슨병 합병증으로 투병하다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는데요. 그린스펀은 1987년부터 2006년까지 4명의 대통령을 거치며 무려 19년간 연준을 이끌었습니다. 제임스 미국의 10년 장기 호황을 이끌며 경제 조타수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퇴임 후엔 장기간 이어온 초저금리 정책이 부동산 거품을 키워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을 지휘한 거장은 눈을 감았지만 그가 경제사에 남긴 족적 두고두고 회자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나우였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이동석 당선인에게 불과 124표 차이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의 요구로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가 전격 결정됐습니다. 국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증인으로 채택된 선관위원들이 대거 불출석할 예정입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전 충주시장 후보의 목에 꽃다발이 걸립니다. 하지만 새벽 4시를 기점으로 득표수가 역전되면서 국민의힘 이동석 후보가 단 124표 차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충주시장 선거에서 발생한 무효표는 2277표였는데 맹 전 후보는 무효표가 득표 차이 20배에 달한다며 선관위에 소청과 함께 재검표를 요청했습니다. 충북도 선관위가 재검표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다음 달 15일 투표용지 10만 8천여 장을 모아 수개표하게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검표가 확정된 첫 사례인데 사상 초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 소청이 지난 선거보다 15배 많은 690건 접수된 만큼 앞으로 재검표 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오늘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됩니다. 선거 관리의 이 최대 실패이자 선거 관리 행정의 총체적 부실이자 또 무능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중앙선관위원 9명 중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7명은 모두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또 관리 부실이 가장 컸던 송파구 선관위에선 선관위원 전원이 불출석을 통보해 이를 두고도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지난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오고 싶다고 밝힌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2명 기억하시죠? 정부가 다음 주 우크라이나 외교수장의 방한 사실을 알리며 이들의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좋겠지만 이런 민감한 문제를 확정도 전에 공개한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북한군 저격수 병사로 러우 전쟁에 참전했다 총상을 입고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26살 리모 씨. 리 씨와 또 다른 북한군 포로 백모 씨는 한국에 오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우리 민군단에서 포로는 균주리나 같습니다. 무슨 난민 신청돼가지고 대한민국에 갈 생각입니다. 이후 정부는 포로들의 자유의사가 확인되면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말을 아껴왔습니다. 정부는 동인들이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북한과 러시아의 반발 등을 의식한 걸로 해석됐는데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가급적 신속하게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행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다음 주 방한하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6월 30일에는 안드리 시바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의 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다른 외교 당국자는 우크라이나도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은밀히 진행되는 게 맞다고 설명했는데 논의 중인 내용을 먼저 공개한 데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미리 얘기를 해버리면 러시아나 북한은 이런 조치를 정치 공세라고 치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포로 확보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포로를 지속적으로 교환해왔지만 북한군 포로 2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휴대전화로 어디서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앱 사용 여전히 까다롭죠. 대형 증권사 10곳의 앱을 점검해봤더니 9곳이 나도 모르게 가진 돈보다 많이 주식을 살 수 있는 이른바 비투가 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의도치 않은 비투로 피해를 본 사례도 있어서 확인 잘하셔야겠습니다. 이낙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증권사 앱에서 현금 거래를 선택했지만 미수, 즉 외상 거래가 체결돼 1,500만 원을 잃은 A씨. 현금 주머니면 맥시멈 들어갈 거고 초과가 되면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문이 됐어요. 보도가 나가자 증권사들이 비투를 조장하고 있다는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특정 증권사에만 해당하는 문제일까? 취재진이 직접 대형 증권사 10곳을 조사해봤더니 7곳이 미수 버튼이 있지만 무용 지물이었습니다. 미수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내가 가진 돈을 초과해서 더 많은 수량이 체결된 겁니다. KB와 미래에셋, 한투, 삼성, 키움, 메리츠, 하나증권이 이런 경우였습니다. 신한과 NH는 현금 버튼을 눌러놓고 수량을 더 누르면 현금 체크박스가 해제되면서 미수가 체결됐습니다. 현금을 초과하는 거래를 시도할 때 거래 체결이 안 되는 곳은 토스증권뿐이었습니다. 증권사들은 미수 계좌를 튼 투자자들이 빠른 주문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경고창이나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빚을 져서 거래하는 거는 중요한 부분이죠. 보수적으로 선택을 해놓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금감원은 미수를 포함해 비투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서울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죠. 그런데 대한노인회가 이 연령 기준을 70세로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신 시내버스비 지원 혜택을 요구했는데 서울시도 이에 대한 공청회에 나설 예정입니다. 차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역 무인 발매기에 신분증을 올려놓자 일회용 노인 우대권이 나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주어지는 서울 지하철 무료 탑승권입니다. 지하철 운영 적자와 세대 갈등 속에 급기야 출퇴근 시간대 이용 제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무료 이용을 좀 제한하는, 일단 한두 시간만, 피크타임만. 당시 반발했던 대한노인회가 최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 제안이 담겼습니다. 대신 대중교통 이용이 적은 70세 이상 고령층에 시내버스 요금을 면제해달란 조건을 달았습니다. 강북 지역은 지하철 접근성이 아주 떨어져요. 대부분이 역 근처에서 노인들이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현재 무임승차 이용 금액 중 65세 이상 70세 미만이 쓰는 비중은 연간 1,100억 원 수준. 서울시는 연령 기준을 높일 경우 절감되는 이 돈으로 고령층 버스 요금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시는 조만간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고령층 교통비 지원 기준 변경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서울의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5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전세 대란 때만큼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존 세입자가 이사 대신 계약을 갱신하고 그냥 눌러앉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허유아 기자입니다. 단지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 서울 흑석동의 이른바 초품화 단지. 지난달 전용 59제곱미터 전세가 8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습니다.
1년간 오른 전세금만 1억 원대, 13% 넘게 올랐습니다. 다주택자 물건들이 많이 매도가 됐잖아요. 매도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나와야 되잖아요. 가격이 더 올라가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물건이 귀해진 거죠.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122.5. 100보다 많으면 전세 공급 대비 수요가 많다는 뜻인데 2021년 2월과 비슷해졌습니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임대차 입법 시행 이후 극심한 전세난을 겪었던 때입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도 들어갈 매물도 있었고 또 월세 가격이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월세도 오르고 매매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매매 수요도 동시에 일어나는. 전세 매물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세입자들이 이사보다는 보증금을 올려주고 기존 살던 집에 계속 머물려는 경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전월세 거래 중에서 갱신 계약이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시세대를 다 올리진 않아요. 현재 살고 계신 분이 산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버티고 나가시는 분들도 지금 좀 계세요. 일부 세입자는 계약갱신권을 쓰지 않고 수억 원씩 전세금을 올려주고도 눌러앉고 있습니다. 이사 안 가려고 하니까 그 금액에 거래가 된 거예요. 집이 없어요, 집이. 전월세난이 심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임대시장의 공급 매물인 등록 임대주택의 매각을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오늘 뉴스뷰에서는 이번 주 IT와 신기술 주요 이슈를 짚어봅니다. 조선일보 테크부 김성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이번 주 테크업계 주요 이슈 뭔가요? 네, 이번 주 이슈는 전 세계 AI 업계를 뜨겁게 달군 미국 AI 업체 엔스로픽의 미토스 차단 사태입니다. 네. 엔스로픽이 성능이 매우 뛰어난 AI를 내놓자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와 기업 보안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미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사용을 차단한 건데요. 미국 동부 시각 지난 12일, 우리 시각으로는 13일 새벽에 이 미토스가 차단이 되면서 한국에서도 기업용 미토스5와 일반용 페이블5 AI가 모두 차단이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서비스는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를 둘러싸고 테크업계에선 첨단 AI의 위험성과 정부의 규제, 그리고 소버린 AI의 필요성, 중국 AI의 반사이익까지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흔히 사용하는 챗 GPT라든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도 미국 업체가 개발한 건데 도대체 이 미토스란 AI는 뭘 할 수 있길래 그런 건가요? 아, 네. 먼저 이 미토스는 엔스로픽이라는 그 미국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AI 스타트업이 개발을 했는데요. 네. 이 엔스로픽이 일단 AI 스타트업 중에서는 현재 기업 가치가 9,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80조 원인 세계에서 가장 비싼 AI 스타트업입니다. 그러니까 오픈 AI보다 가치가 더 높은데요. 네. 이 회사가 지난 4월에 개발한 최신 AI가 바로 미토스5입니다. 이 미토스5는 스스로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찾는 능력을 갖췄는데요. 이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엔스로픽도 이를 바로 출시하지 않고 일단 제한된 기업들만 사전에 테스트하는 글래스윙 프로젝트를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에 이 글래스윙 프로젝트를 확대를 해서 미토스5는 이제 제한된 기업에 또 미토스5를 생명, 의학, 사이버 침투 답변을 제한한 일반용 모델, 그러니까 기능을 조금 저하를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는 페이블5를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 미토스5랑 페이블5가 차단되기 전에 직접 써봤는데 자료 수집이랑 데이터 분석, 글을 쓰고 보완하고 코딩하는 능력까지 정말 결과물이 놀라웠습니다. 실제 그 성능을 체크하는 수치로도 세계 최고 성능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좋으면은 이용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을 것 같은데 네네. 이걸 외국인에게 사용할 수 없게 한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아, 네. 이번 사태는 미국 정부가 AI를 국가 안보 자산으로 보고 이를 직접 수출 통제에 나선 첫 번째 사례입니다. 미국 정부는 첨단 AI가 기존 보안 시스템을 뚫고 사이버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중국과 러시아 같은 국가의 군사 정보기관이 이 미토스를 통해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고 엔스로픽이 걸어둔 제한을 푸는 이른바 이제 탈옥이라고 하죠. 이를 이용해서 사이버 범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재미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경쟁사인 아마존이 이런 취약점이 있다고 제보를 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존의 앤디 제시 CEO가
백악관 고위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이러한 취약점 우려를 전달을 했고 이후 규제로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엔스로픽이 워낙 잘 나가니까 아마존이 엔스로픽의 질주를 견제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또 엔스로픽이 지난번에 이란 전쟁 때 AI를 통해서 군사 자율 군사 무기에 대한 이제 통제 적용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 갈등이 계속 지속이 됐는데 이거와 연장선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단 이유가 너무 성능이 좋아서 이걸 외국이 쓰게 되면은 미국한테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근데 이제 아마존이 백악관에 차단을 제안하면서 예시로 든 게 한국의 통신사다 이런 외신 보도도 있던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사태가 촉발된 다양한 배경이 언급이 되는 건데요. 테크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3단계 갈등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봅니다. 먼저 1단계로는 엔스로픽이 5월 말에 미토스5의 사전 접근을 이제 기업을 허용하는 글래스윙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111개 조직의 이제 기업과 조직의 명단을 트럼프 행정부에 제출을 했고 이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50개 기업에 대해서 추가로 더 이제 권한을 줬는데요. 이 권한을 준 명단을 행정부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를 제때 제출을 하지 않아서 미국 정부의 불신을 먼저 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뒤늦게 제출한 추가 명단에 미국 정부가 살펴를 보니 중국과 연계된 기업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이를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한국통신사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기서 바로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통신사라고만 얘기하고 어딘지를 특정하지 않고 보도를 했고 미국 매체인 와이어드가 이제 SK텔레콤이라고 이름을 박아서 중국 국유통신사랑 차이나 유니콤과 합작사를 세운 점에 미국 정부가 주목을 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SK텔레콤은 이러한 연계를 부인을 했고요. 또 함께 거론되는 KT와 LG U+는 우리는 아예 미토스 접근 권한 자체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테크 업계에선 이제 SK텔레콤이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하는 사업이 아주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SK텔레콤과 직접 관련은 없고 모 회사인 SK그룹이 중국의 반도체 에너지 분야에 이제 지분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우려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이렇게 부글부글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존의 앤디 제시 CEO가 제보를 하면서 미국 정부가 미토스와 페이블을 아예 이제 차단에 나선 이런 3단계 구조로 이 전격 글로벌 차단이 된 걸로 이렇게 테크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AI를 외국에 쓰지 못하게 막는 걸 보면서 사실 다른 나라들도 이 AI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이런 고심이 좀 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태는 세계 각국의 AI 개발과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사태가 자국 개발 AI, 즉 소버린 AI라고 하죠. 소버린 AI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단적인 예시였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유럽연합, 중동 등 많은 나라가 이제 소버린 AI를 강조를 해왔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소버린 AI를 만들어도 미국의 엔스로핑이나 오픈 AI의 AI만큼 성능을 좋게 만들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냥 미국 AI를 갖다 쓰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갖다 쓰면서 차라리 우리는 제조나 아니면 금융 특화된 버티컬 AI,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중된 그런 맞춤형 AI를 개발하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미국이 언제든지 자국 이익에 따라서 AI 공급을 끊을 수 있다는 게 단적으로 드러나면서 점점점 소버린 AI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AI는 이제 업무 효율을 넘어서 반도체나 아니면 군사 기술처럼 국가 안보와 경쟁력을 지키는 필수 전략 자산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 클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김 기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최소 2023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는데 재판부마다 이 시점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피고인 박성재를 징역 25년에 처한다. 1심 재판부가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장관에게 내린 선고는 특검 구형보다 5년 더 무거웠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무와 책임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됐다고 판단했는데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김용현은 노상원과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는데
노상원의 수첩에 이러한 내용이 자세히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을 심리한 지귀현 재판부와는 다른 판단입니다. 지귀현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이 언제 작성됐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2024년 12월 1일 무렵에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기 위해 2024년 9월 무렵부터 관련 작전을 준비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마다 다른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준비 인정 시점은 각 사건의 항소심을 심의하게 될 서울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정리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TV조선 AI 리포터 아이온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만으로 로봇을 움직이는 기술이 등장했는데요. 인간과 기계를 연결하는 기술은 어디까지 가능해질까요? 손으로 입력하지도 말로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로봇이 움직입니다. 프랑스 연구진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머리에 착용한 장치를 통해 인간의 뇌신호를 읽고 멀리 떨어진 휴머노이드 로봇을 조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손을 들어 올리고 인간이 머릿속으로 생각한 물건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인간의 생각이 곧 기계의 명령이 되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키보드로 입력하고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고 음성으로 AI에게 명령해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는 생각 자체가 입력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기술입니다. 사람이 손을 움직이거나 걷는 모습을 떠올리면 뇌에서는 미세한 전기 신호가 발생합니다. 컴퓨터는 이 신호를 해석해 기계에 전달하고 로봇은 그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생각만으로 기계를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실험실을 넘어 실제 활용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지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로봇 강아지를 움직여 물건을 가져오고 전동 휠체어를 제어하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의 이동과 일상을 돕는 보조 기술로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간의 생각을 읽는 기술이 차세대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다만 인간의 뇌신호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해킹, 오작동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됩니다. 키보드에서 터치로, 터치에서 음성으로, 그리고 이제는 생각으로 AI 시대, 인간과 기계를 연결하는 방식이 또 한 번 진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증시 상황 알아봅니다. 전날 코스피는 9,100선을 회복했지만 밤사이 뉴욕 증시는 빅테크 약세에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엇갈린 재료 속 오늘 코스피는 어디로 향할까요? 챗GPT는 반도체 부담의 제한적 등락을 전망했습니다. 변수는 미국 빅테크 약세, 주목 업종은 항공, 운송, 화학, 투자 심리는 중립입니다. 제미나이는 하방 지지력 시험을 예상했습니다. 변수는 반도체 외국인 매물, 주목 업종은 방산 헬스케어, 투자 심리는 경계입니다. 크루드는 반도체 강세 속 강보합을 받습니다. 변수는 미국 반도체 랠리, 주목 업종은 반도체 소부장, 투자 심리는 신중한 낙관입니다. 이상 3대 AI가 전망한 오늘의 증시였습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련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어린이들이 모래사장을 걷는 모습입니다. 폭염이 예년보다 일찍 찾아오면서 전국의 해수욕장들이 하나둘 개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위를 맞이하는 여름바다 풍경 함께 보시죠. 7월 개장을 앞둔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어린이들이 맨발로 모래사장을 걷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송정해수욕장은 중장비들이 피서객들의 안전을 책임질 망루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포항 송도해수욕장은 피서객들 대신 카이트보드 동호인들이 백사장에 모였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먼저 피서객을 맞이하는 인천 왕산해수욕장은 형형색색의 파라솔들이 줄지어 설치됐습니다. 네, 사진만 봐도 벌써 여름 휴가에 온 것 같은 기분인데요.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도 물놀이를 즐기는 분들이 많았다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 문을 연 한강 수영장이 첫 주말을 맞이하면서 많은 인파로 붐볐습니다. 드론을 통해 바라본 서울 도심 속 한강 여의도 수영장의 모습입니다. 절기상 하지였던 지난 주말 때이른 무더위를 즐기는 피서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서울 한강변에 설치된 6곳의 야외 수영장들은 오는 8월 30일까지 휴무일 없이 운영됩니다. 네, 벌써 이렇게 더운데 올여름 무더위 얼마나 심할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야겠는데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오늘 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이어지겠고 전남 해안과 동해안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오늘은 동서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서쪽을 중심으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 동풍이 부는 동쪽 지방은 더위가 주춤할 텐데요.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최고 서울 30도, 청주 대전 27도, 광주 28도까지 오르는 반면 대구는 24도, 강릉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제주도는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초속 20에서 25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잠시 후 8시 40분에 방송되는 신통방통에서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장동혁 2월 사퇴론에 대해 짚어봅니다. 또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 사후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당권 신경전이 깊어지는 민주당 상황도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4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